오늘 우리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와만사성이라는 5글자는 마치 뼛속 깊이 새겨진 불문율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어머니가 급진적이고 냉혹해 보이는 이기심을 발휘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김영자 여사님은 아들의 화려한 결혼식과 딸의 실거주 주택 마련이라는 현실 앞에서 공평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준 5억 원이든 딸에게 준 1억 원이든 그녀는 똑같이 백지 위에 적힌 차용증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주의자라고 비난하며 가문의 수치라고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2장의 똑같은 차용증은 남매의 손에서 전혀 다른 결말을 낳았습니다. 이 뒤에는 과연 어떤 인간성의 차이가 숨어 있었을까요?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갑작스레 찾아온 중병 앞에서 그녀를 그토록 비난하던 남편이 병상에 누워 통곡하며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한 노인이 어떻게 비밀 장부 하나로 가족들의 인식을 뒤집고 가정의 주도권을 되찾았는지 이제부터 김영자 여사님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가정의 폭풍 뒤에 숨겨진 가장 현실적이고도 잔혹한 인간 본성의 게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제 나이 올해 68, 초등학교 교단에서 은퇴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분필가루 날리는 교과서와 씨름하며 살았지요. 저는 사람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우스운 건 교실에 앉은 40명 아이들의 속마음은 훤히 꿰뚫어 보면서도 정작 한 입을 덮고 50년 가까이 살아온 남편 박태수 씨의 속은 까맣게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서울 은평구의 한 낡은 아파트입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 벽에는 아이들이 어릴 적 크레파스로 낙서한 흔적이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낡은 방범창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마룻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곳. 이곳의 공기 한 줌 한 줌에는 세월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저처럼 낡았지만 그래도 제법 체면은 갖춘 곳이죠. 그 주말 저녁, 우리 집은 오랜만에 북적거렸습니다. 아들 민호가 꿀을 바른 듯 입담 좋은 약혼녀 지윤을 데리고 왔고 딸 서연이도 보기 드물게 성실해 보이는 남자친구 준호를 데리고 왔으니까요. 명목상으로는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다들 이것이 사실상의 가족회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태수 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거실 상석인 등나무 의자에 앉아 가장의 위엄을 잡았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지만 관료주의적인 태도만큼은 퇴직하지 않은 양반이지요. 그는 남매를 향해 기대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다들 부른 건 경사, 아주 큰 경사가 있어서다. 민호는 가정을 꾸려야 하고 서연이도 자리를 잡고 싶어 하니 우리 부모가 전력을 다해 지원할 생각이다. 그는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개방적인 가장이라도 된 듯 격앙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지만 제 눈빛은 탐조등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윤이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그 눈빛 속의 흥분은 금방이라도 흘러넘칠 것 같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지윤은 잽싸게 제 옆으로 다가와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린 정말 한 가족이잖아요.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저 많이 예뻐해 주셔야 해요. 저는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뻐해달라? 돈으로 예뻐해달라는 뜻이겠지. 반면 딸 서연이와 남자친구 준호는 훨씬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묵묵히 차 주전자를 들어 찻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쏙 빼닮은 그 눈에는 일말의 기대와 함께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집에서 전력을 다해 지원한다는 말의 무게가
오빠와 자신에게는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요. 아버지, 어머니.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체면 치레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은 늘상 자신만만한 어조였습니다. 저랑 지윤 씨가 분당 쪽에 신축 아파트 하나를 받았어요. 방 셋에 화장실 둘, 입지도 정말 좋아요. 매매가가 20억 정도 하는데 부모님께서 계약금이랑 중도금 좀 보태주셔서 4억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윤이 마치 합을 맞춘 꾀꼬리처럼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결혼 예물이랑 호텔 예식 비용도 계산해 보니까 꽤 들더라고요. 체면 살리려면 1억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억에 1억. 둘이 입을 열자마자 5억 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박태수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통금이 곧 자신의 체면이라도 되는 양 고개를 끄덕이더니 줄곧 침묵하던 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아, 그럼 너는 준호랑 무슨 계획이라도 있냐? 서연이는 긴장한 듯 옷자락을 꽉 쥐었다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랑 준호 씨는 수원 쪽에 작은 평수 아파트를 봤어요. 매매가가 10억 정도인데 저희가 2억은 모았고 대출 끼고 하더라도 계약금이 1억 정도 부족해서요. 집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나 해서. 말끝이 흐려지는 딸의 모습은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았습니다. 박태수 씨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거역할 수 없는 성명이라도 발표하듯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이렇게 하자. 민호 결혼은 우리 박씨 집안의 대사야. 체면은 지켜야지. 우리가 계약금 4억에 결혼 비용 1억, 합쳐서 5억 지원하마. 서연이 너도 집 사는 거 지원해줘야지. 이렇게 해주마. 자, 민호네 5억, 서연이네 1억.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누구도 손해보는 거 없지? 그는 말을 마치고 득이양양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공정함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시던 차가 목에 걸려 뿜을 뻔했습니다. 아들은 5억, 딸은 1억. 이걸 두고 누구도 손해보는 게 없다고? 저는 며느리가 될 지윤의 얼굴에 스치는 승리자의 미소와 딸 서연이가 급히 고개를 숙이며 떠는 어깨, 그리고 남자친구 준호가 뭐라 말하려다 입을 다무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 턱 막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눈살조차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봤자 딸만 더 비참해질 뿐이고 이 가족 회의는 추잡한 난장판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대로 합시다. 그날 밤 자녀들이 만족하며 돌아간 후 남편은 자신이 대국을 주도했다는 만족감에 취해 거실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 금고에서 통장 2개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나가 그중 하나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부부 공동 명의의 노후자금 통장이에요. 여기에 6억 2천만 원 들어있으니 당신이 약속한 6억은 여기서 나가면 되겠네요. 저는 덤덤하게 말하고는 제 명의로 된 다른 통장은 핸드백 속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따로 챙겨둔 비상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교사 생활하며 받은 성과급, 알뜰히 모은 돈, 소소하게 주식으로 불린 돈이었죠. 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물어본 적도 없고 저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눈에 여자가 챙긴 딴 주머니란 고작해야 푼돈 몇 푼, 살림의 보탬도 안 될 쌈짓돈 정도로 보였을 테니까요. 제 행동을 본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 핸드백을 노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임자, 이게 무슨 뜻이야? 공동통장을 싹 비우겠다니? 당신 개인 통장에 있는 돈은 어쩌고? 민호 결혼은 집안의 대사야. 좀 더 보태는 게 당연하지. 당신은 어떻게
친아들한테까지 그렇게 이기적이야? 딴 주머니를 차고 앉아서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이기적이라뇨? 이 돈은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라고요. 아들에게 5억, 딸에게 1억 주는 게 당신 눈엔 공평해 보여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편애를 합니까? 제 물음에 그는 화가 났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은 대를 이을 녀석이고 딸은 어차피 출가 외인이야. 1억 주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당신이 아녀자 주제에 뭘 안다고 가와만사성을 들먹여? 그렇게 돈 따지고 들면 집안이 화목하겠어? 가와만사성.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따져야겠어요. 전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보거든요. 돈을 어떻게 줄지, 얼마나 줄지는 제가 알아서 해요. 당신 굶기지 않고 자식들한테 야박하게 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제 원칙은 지킬 겁니다. 그는 화가 나서 콧김을 씩씩 내뿜더니 손가락으로 제 코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이야. 수십 년간 써먹어온 그의 필살기였습니다. 말싸움에서 밀릴 때마다 꺼내는 카드였죠. 하지만 이번엔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을 직시하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혼? 좋아요. 이 집 우리 결혼하고 같이 산 거니까 반반 나눕시다. 박태수 씨, 나더러 이기적이라 했죠? 당신이야말로 당신 체면이랑 아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 아닌가요? 제 말은 날카로운 얼음칼이 되어 그의 허세 가득한 풍선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한마디도 못했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하다가 이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냉랭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는 시위라도 하듯 건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누워온 더블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 마음을 시험하는 진짜 무대는 이제 막이 올랐다는 것을요. 남편의 냉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체면을 중시하는 마음이 자존심보다 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속대로 공동계좌에서 현금 5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10,000원권 다발을 세는 기계 소리가 흐르륵 울려 퍼지는데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우리 집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돈을 두 몫으로 나눴습니다. 4억은 민호의 아파트 계약금, 1억은 결혼 비용이었습니다. 민호에게 그 묵직한 돈 가방을 건네주자 녀석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랑 지윤이랑 앞으로 부모님께 정말 효도할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도라는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아들아. 그리고 저는 민호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민호와 지윤이 봐둔 분당의 모델하우스 근처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금액란에 5억 원이 적힌 차용증이었습니다. 민호는 차용증을 보더니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차용증을 가리키며 몸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도 이제 다 컸고 장가 가서 가장이 되는 거야. 이 5억 원 부모의 평생 피땀이다. 적은 돈 아니야. 엄마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빌려주겠다는 거야. 이 차용증에 서명해라. 엄마가 돈 갚으라고 닥달하려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돈의 무게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제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아들의 눈빛은 당혹감에서 불쾌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무 남 같잖아요. 우린 가족인데. 서연이한테도 이러셨어요? 네, 동생 일은 신경 쓸 거 없다.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너는 대답만 해. 서명할 거야 말 거야. 민호는 종이를 들고 얼굴색이 몇 번이나 변했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이런 걸 들이밀 줄은요. 한참을 망설이던 녀석은 결국 이걸 그저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했는지 마지못해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챙겨 넣었지만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리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틀도 안 돼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호가 쪼르르 아버지에게 달려가 고자질을 한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손까지 떨며 그 차용증 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마치 성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종이를 탁자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김영자,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이야? 민호한테도 이런 짓을 해? 우리 박씨 집안 장손이야. 이런 걸 쓰게 해서 며느리 앞에서 평생 기 못 펴게 만들 작정이야.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민호가 옆에서 억울하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것 보세요. 어머니는 저를 전혀 안 믿으시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니 뭐니 하시지만 어머니 마음속엔 서연이밖에 없는 거라고요. 입 닥쳐. 제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가 왜 쓰라고 했는지 당신은 정말 몰라요? 제 돈 쓰는 꼴을 보고도 그래요? 이 5억. 그냥 쥐어주면 경각심이라도 있어야지. 안 그러면 몇 년 안에 며느리랑 쟤랑 홀라당 다 까먹을 게 뻔해요. 다 쟤를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위해서? 남편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 돈줄 쥐고 흔들려는 신보야. 당신은 편파적이야. 내 말 잘 들어. 난 이거 동의 못해. 절대 안 돼. 아들, 너 엄마 말 들을 거 없다. 엄마가 안 주면 아빠가 줘. 이 돈. 아빠가 주관한다. 그냥 부모가 주는 걸로 해. 갚을 필요 없어. 그러더니 그는 기어코 민호가 서명한 차용증을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우리 부부의 수십 년 정칭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들, 두 남자가 마치 강도처럼 연합해서 저에게 이기적인 엄마라는 누명을 씌우는 꼴이라니. 좋아요. 정말 대단한 부자fu스 나셨네. 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눈으로 그들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닌 끝없는 실망이 담긴 눈빛으로요.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딸 서연이와 예비사위 준호를 따로 만났습니다. 공동계좌에서 그들에게 주기로 한 1억 원을 인출해서 가져갔죠. 그리고 똑같이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최대한 민호 때와 같은 어조로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서연아, 이 1억 원은 부모로서 너희 출발을 돕는 거다. 하지만 돈을 주는 대신 엄마는 너희가 책임감을 잊지 않았으면 해. 그래서 이 차용증에 서명해줬으면 한다. 저는 서연이가 실망하거나 서운해할 거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자식이 부모의 지원이 순수한 선물이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연이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딸은 차용증을 보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불쾌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이해심이 담겨 있었죠. 엄마, 무슨 뜻인지 알아요. 걱정 마세요. 저 서명할게요. 옆에 있던 준호는 더욱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연이의 손에서 펜을 받아 주저없이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주신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고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 돈 꼭 갚겠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변명하려고 준비해둔 말이 한마디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딸과 사위의 얼굴을 보니 남편과 아들에게 난도질 당했던 제 마음이 마치 따뜻한 온천수에 잠긴 듯 했습니다. 쓰라리던 상처에서 단맛이 배어 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차용증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 며칠 전 찢겨나간 종이 조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무게로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오랜 이웃이자 친구인 이 영감님을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이 영감님은 차용증에 증인 서명을 하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 여사, 자네 이 두 아이는 다르네. 정말 달라. 그렇죠? 다릅니다. 저는 이 일을 가슴속에 묻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의 권위로 아들에게 공평함을 쟁취해줬다고 믿고 있겠죠. 자신이 찢어버린 게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아들이 마땅히 배웠어야 할 책임과 담당이었다는 걸 그는 몰랐습니다. 반면 그가 무시했던 딸은 묵묵히 행동으로 그 무거운 기대를 짊어졌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저울은 말로 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가 진짜 금이고 누가 도금한 배수인지 드러날 테니까요. 진짜 연극은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시간은 최고의 시금석입니다. 도금은 벗겨내고 진짜 황금은 먼지 속에서도 빛나게 하니까요. 민호의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1억 원을 들여 특급 호텔에서 하객 수백 명을 불렀고 청첩장은 알만한 사람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며느리 지우는 수천만 원짜리 맞춤 웨딩드레스에 우리가 해준 폐물 세트를 주렁주렁 달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꽃처럼 웃었습니다. 남편은 혼주석에 앉아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단상에 올라 부모님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란다느니 하는 듣기 좋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감동해서 눈물을 훔치며 자신이 찢어버린 차용증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저 무대 위에 두 사람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좀 시끄럽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그 성대한 감사쇼는 딱 3일 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신혼부부는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날 계획을 짰습니다. 지훈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탈리아랑 프랑스 가려고 하는데 결혼식 비용이 좀 초과해서요. 조금만 더 찬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은 너희 부부 일이다. 엄마 돈도 한계가 있어. 결혼식은 충분히 체면 차려줬으니 이제 아껴 쓰는 법도 배워야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지우는 아, 네 하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태산 같던 부모의 은혜는 그들의 삶에서 빠르게 퇴장했습니다. 그들은 분당 신도시의 새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피땀 어린 돈으로 쌓아 올린 안락한 보금자리였지만 정작 우리 부부가 발을 들이기엔 가장 어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갖은 핑계로 손을 벌렸습니다. 어머님, 새 집에 양문형 냉장고가 없어서요. 찬조 좀. 이건 며느리의 당당한 요구였고, 아버지, 제 친구들은 다 외제차 타는데 저만 국산차 타니까 가오가 안 서요. 아시잖아요? 이건 아들의 기대 섞인 암시였죠. 남편은 처음엔 마음이 약해져 몰래 돈을 찔러줬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도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돈을 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고 돌아오는 건 아들 내외에 줄어드는 안부 전화뿐이었으니까요. 명절에 오긴 했지만 그건 효도가 아니라 용돈 수금 행사에 가까웠습니다. 문지방 넘어서 인사치레 세 마디도 하기 전에 화제는 돈으로 넘어갔습니다. 제 생일날엔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 쿠폰 하나 깸 보내고 전화 한 통 없더군요. 남편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졌습니다.
제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녀석 갈수록 너무하네. 지윤이도 돈만 알고. 저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누가 아들은 대를 이을 자식이니 더 퍼줘야 한다고 했죠? 차용증 쓰면 정 떨어진다고 한 게 누구더라? 그는 말문이 막혀 텔레비전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TV 소리로도 그의 속쓰림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딸 서연이와 사위 준호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1억 원을 보태 수원에 작은 투룸 아파트를 샀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는 꿈도 못 꿨고 가구는 이케아나 다이소에서 사다가 둘이 땀 흘리며 직접 조립한 것들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그들의 손길이 다 따뜻하고 정갈했습니다. 대출금 빨리 갚겠다고 또 부모님께 빚진 마음 갚겠다고 둘 다 억척같이 일했습니다. 서연이는 디자인 회사 퇴근하고도 외주받아 밤새 도면을 그렸고 사위는 회사에서 실적 채우려고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들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그 반쯤 낡은 국산차를 몰고 수원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위는 장보기 짐을 들어주고 딸은 부엌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밥상머리에서는 항상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회사 일, 사는 이야기, 집의 숫도가 고장나거나 형광등이 나가면 남편이 전화 한 통만 해도 사위는 밤늦게라도 달려와 고쳐놓고 갔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었죠. 친아들보다 더 살가웠습니다. 반년 후 어느 주말 서연이와 준호가 집에 왔을 때 쭈뼛거리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저희가 처음 모은 돈이에요. 5천만 원 우선 갚을게요. 서연이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저희 성이에요. 저는 봉투 속에 가지런히 담긴 현금 다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생해서인지 조금 야윈, 하지만 진실해 보이는 두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밀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 마음 다 봤다. 그게 돈보다 더 중해. 이 돈은 너희 가지고 있어라. 너희 살림 먼저 튼튼히 해. 엄마 급하지 않다. 저는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죠. 입산 친척 누군가가 며느리 지윤의 귀에 이 말을 흘린 모양입니다.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되었죠. 어느 날 민호와 지윤이 씩씩거리며 들이닥쳤습니다. 민호는 들어오자마자 따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불공평해요. 서연이한테 준 돈은 갚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저는요, 저도 아들인데 어머니 비상금까지 다 털어서 서연이한테 주신 거죠. 지윤은 옆에서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예뻐하는 건 알지만 이건 너무 편해 아니에요? 저희 지금 대출 이자에 차 할부금에 죽겠는데 어쩜 저희 사정은 하나도 안 봐주세요? 저는 두 사람의 촌극을 보며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화도 안 났습니다.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계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가계부를 툭 던졌습니다. 이게 너희가 말하는 죽겠다는 사정이냐? 저는 가계부를 펴서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게 너희 결혼하고 갖은 핑계로 가져간 돈 목록이다. 2월, 지윤이 생일이라고 명품 백 산다고 300만 원. 4월, 민호 친구랑 투자한다고 500만 원. 6월, 차 수리비라고 200만 원. 여기 자잘한 거 다 합치면 300만 원이 넘는다. 우리를 현금 인출기 취급해 놓고 이제 와서 편애를 운운해? 날짜와 금액, 이유까지 적나라하게 적힌 장부를 보며 민호와 지유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죠. 옆에 앉은 남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의 실체가 이렇게 탐욕스러울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는 아들을 가리키며 입을 벙긋거리다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날 아들 내외는 쫓겨나듯 돌아갔고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인간의 탐욕은 작은 훈계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태풍이 저기 바다 끝에서 몰려오고 있었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결국 낙타의 등을 부러뜨릴 마지막 지푸라기가 어느 깊은 밤 최악의 형태로 떨어졌습니다. 새벽에 정적을 찢는 전화벨 소리, 수화기 너머로 아들 민호의 떨리는 울먹임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망했어요. 선물 옵션 투자했다가 5억 넘게 날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의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비 패턴을 보며 짐작했으니까요. 월급쟁이가 감당할 수 없는 허영. 결국 민호는 외제차와 명품을 유지하려고 회사 공금을 몰래 손대고 자기 돈까지 죄다 끌어다가 고위험 파생 상품에 몰빵을 한 겁니다. 한 방을 노렸지만 시장의 파도 한 번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건 물론이고 회사 감사팀에서 횡령 사실을 적발해 3일 안에 3억을 메우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지은의 악다구니가 들렸습니다. 박민호, 이 무능한 인간아. 내가 눈이 삐었지.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이혼해. 당장 이혼해. 내 인생 너 때문에 망칠 수 없어. 그 날카로운 비명은 남편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청년과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남편에게 금지옥렵 키운 장남이 횡령범이 되었다는 사실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 이놈의 자식!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호통을 치려던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으크!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그는 베어 넘어가는 고목처럼 제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손을 벌벌 떨며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응급실 복도에서의 시간은 영겁처럼 길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혈관이 심하게 막혀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 상황이 안 좋습니다. 혈관이 여러 군데 막혔어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환자분 상태에는 최신 약물 방출 스텐트를 써야 예후가 좋습니다. 이게 비급여라 개당 비용이 꽤 비쌉니다. 3, 4개는 넣어야 하고요. 중환자실 비용에 나중에 재발 방지 약물도 비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간병비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숨은 건보가 살려줘도 삶의 질은 돈이 지킨다는 걸 아니까요. 그때 민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아빠 병원비도 내야 하잖아요. 회사 횡령금 3억만. 엄마 비상금 있으시죠? 그거 좀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집 진짜 다 끝나요.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눈물, 반은 아비를 위한 거겠지만 반은 제 인생 망한 게 두려워서 흘리는 거겠죠. 지윤이는? 처가로 갔어요. 전화도 꺼놓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부란 숲속의 새와 같아서 큰 재앙이 닥치면 각자 날아간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요. 그때 딸 서연이와 사위 준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수원에서 밤길을 뚫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수술부터 해요. 여기 저희가 모은 전세 보증금이랑 적금 깬 거 합쳐서 1억 5천 정도 돼요. 비밀번호 엄마 생일이에요. 모자라면 대출 알아볼게요. 사위 준호는 제 어깨를 감싸며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제가 원무가 가서 수속 밟을게요. 장모님은 아버님 곁에 계세요. 불평 한마디, 핑계 하나 없이 사위는 중환자실 앞을 지키며 온갖 자비를 도맡았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조명 아래 그의 넓은 등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꿇어앉아 비굴하게 애원하는 아들과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전 재산을 들고 온 딸 부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토록 선명하게 대조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요. 일어나라. 내 아버지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내 빚? 그건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인성의 시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답안지는 이미 작성되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 통장도로 넣어도 너희 피 같은 돈이다. 아직 아빠가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저는 혼자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제 비밀 통장에 있던 10억 원 가까운 돈 중 5천만 원만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나머지 9억여 원은 망설임 없이 딸 서연이와 사위 준호 명의로 된 특정 금전 신탁 계좌를 개설해 모두 이체했습니다. 은행 PB에게 절대 비밀 유지를 당부했죠. 그리고 잔고가 50만 원 남짓 찍힌 텅 빈 옛날 통장 하나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껍데기뿐인 통장이 제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있는 아들 앞에 통장을 던져주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엄마 비상금 전부다. 제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네, 아빠 살리려고 엄마 노후 자금 다 털어넣었다. 남은 게 이거 50만 원이다. 이것도 네 아빠 퇴원하면 약값해야 해. 엄마 진짜 빈털털이다. 민호는 통장을 열어보더니 기대보다 턱없이 적은 숫자. 아니 거의 0에 수렴하는 잔고를 보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하셨습니다. 어떡해? 엄마 돈 많다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네 아빠 목숨값이 엄마 노후랑 맞바꾼 거야. 네 회사 빚? 난 모른다. 능력도 없다. 네가 싼 똥, 네가 치워. 아파트를 팔든 처가 가서 빌든 해결 못하면 감옥 가라. 그게 사내 대장부로서 치를 대가다. 제 말은 아들의 마지막 헛된 희망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녀석은 의자에 늘어지며 처음으로 진짜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남편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긴 그는 깨어나자마자 아들부터 찾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그는 한참 침묵하더니 탁한 눈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간병한 건 딸과 사위였습니다. 과일 깎고 몸 닦아주고 반면 아들은 낮에 잠깐 얼굴 비치고는 빚 독촉 전화 받느라 안절부절 못하다 사라졌고 며느리는 아예 잠적했습니다. 이 명백한 대비가 거울처럼 남편의 지난 수십 년 어리석음을 비췄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엔 억세게 차용증을 찢던 그 손이 이제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눈이 멀었지.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제일 이기적인 놈이었어. 체면만 찾다가 사람 마음 다 놓쳤어. 저는 그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집도 있고 사람도 무사하니 그거면 돼요. 그제야 그는 집안의 주도권을 저에게 완전히 넘겼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이 퇴원하고 저는 다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영감님도 다시 모셨죠. 민호도 왔습니다. 한 달 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금매로 넘겨 회사 횡령금은 겨우 메웠지만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딸 서연이가 썼던 1억 원짜리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이건 서연이랑 준호가 쓴 차용증이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차용증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빚은 없다. 너희는 행동으로 갚았다. 이 1억 엄마가 주는 진짜 선물이다. 서연이와 준호는 놀라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호를 보며 선언했습니다.
이 영감님, 증인서 주소. 나 김영자는 내 명의의 모든 자산, 이 집과 남은 예금, 투자를 내가 죽은 뒤에 가족 신탁으로 묶을 겁니다. 저는 또렷이 말했습니다. 수익자는 3명입니다. 1순위 남편 박태수, 2순위 딸 박서연, 3순위 사위 강준호. 거실에 폭탄이 터진 듯 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저는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동의의 눈빛을 보냈고 딸 내외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하고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너는 아직 자격 없다. 네가 네 힘으로 남은 빚 다 갚고 땀 흘려 돈 버는 법 배우고 책임이 뭔지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와라. 그때 널 명단에 넣을지 말지 고민해보마. 저는 신탁의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돈이 또다시 분란의 씨앗이 되길 원치 않았으니까요. 제가 주는 건 자격이자 희망,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수술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니 3살이 돋더군요. 민호는 정말 변했습니다. 지윤과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외제차 팔고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며 퇴근 후에는 택배 상하차 알바를 뛰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맑아졌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과일 한 봉지 사들고 와서 묵묵히 청소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산책도 합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도 이제는 귀담아 듣더군요. 딸과 사위는 여전히 우리 집 보물입니다. 제가 빈털터리인 줄 알고 매달 생활비를 가져오는데 저는 웃으며 거절합니다. 연금 나온다. 너희나 잘 살아라 하면서요. 그리고 1년 뒤 서연이가 예쁜 손녀를 낳았습니다.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게 되었죠. 남편 박태수 씨는 이제 아들 타령, 가화만사성 타령 안 합니다. 제 차를 따라주고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늙어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손녀 돌잔치 날 민호가 나무를 깎아 만든 투박한 목마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며칠 밤새워 만든 거라더군요. 조카를 낳은 민호의 얼굴에 진짜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는 저에게 서연이가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그때 독하게 안 하셨으면 우리 집 다 깨졌을 거예요. 저는 서연이를 식탁에 앉히고 서랍에서 2가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며느리와 아들이 돈 가져갈 때 적어둔 작은 가계부. 다른 하나는 찢어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민호의 차용증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엔 장부가 2개 있다. 하나는 돈 적는 장부다. 이걸로 네 오빠 정신 차리게 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마음의 장부야.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적어두는 거다. 저는 테이프로 붙인 차용증을 가리켰습니다. 너희 부부가 이 마음의 장부에 가장 큰 흑자를 냈다. 그래서 엄마가 너희에게 미래를 맡기는 거야. 명심해라. 너희도 나중에 자식한테 엄마처럼 비수 하나는 감춰둬라. 이기적인 게 아니야. 너희를 지키고 자식의 자립심을 키우는 거야. 금광이 있는 줄 알면 자식은 곡괭이질을 안 해. 하지만 우물 하나밖에 없는 줄 알면 스스로 물 끼러 먹는 법을 배우는 법이다.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서는 백발의 남편이 손녀를 안고 있고 민호가 목마를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진짜 따뜻한 가와만사성이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딸 명의의 신탁 계좌에 얼마나 큰 돈이 들어있는지 끝까지 비밀로 할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노부부가 남겨줄 마지막 든든한 뒷배이자 영원히 말하지 않아도 될 사랑의 비밀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자 여사님의 이기적인 장부는 결국 가정의 평화와 자식의 성장을 모두 지켜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와 자식 사이, 돈과 사랑의 경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적인 지원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김 여사님처럼 냉정한 시련을 주는 것이 진짜 보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